이번 시간은 화제의 인물 인터뷰입니다. 저희 네글 쓰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최근 번역된 어셈블리 저자이신 네글 선생님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문학계에서 네글 선생님의 영향력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예전에 제국하고 다중을 읽으면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 지구적 지배 형태를 이해했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읽어가지고. 또 파지사회를 막 오픈하고 공유주의자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고민할 때 공동체 읽기를 통해서 고민을 넘어서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주제가 아예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였을 정도로 문학적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신작이 더 반가웠던 것 같아요. 몇 년 사이 공동체 구성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시범 공유지 운영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면서 이 책에서 어떤 해답을 얻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전문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문 인터뷰. 어셈블리에 관심이 많은 해외풍은 달팽이입니다. 네글 선생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Buongiorno, piacere di forse. 문단 확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만 콕 집어서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책들과 달리 어셈블리는 한국어판에서도 영어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번역자는 어셈블리를 리더가 필요한 모으기, 리더 없이 집단적 행위로 나타나는 모이기, 그리고 제도화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이런 여러 의미가 중첩된 말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어셈블리의 여러 의미 중에서도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신 건가요? 네, 어셈블리는 그런 여러 의미들이 있죠. 우리는 들레즈 가타리의 기계적 배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셈블리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기계적 배치라는 개념은 개개의 능력들이 모여서 단순한 총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있음의 배치에 의해서 능력들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덧붙여서 어셈블리의 형태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거, 그거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모여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힘에 강조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최근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도자 없는 사회운동들이 아마도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도자 없는 사회운동이 그런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힘으로 당선됐음에도 처음 운동을 발생시킨 다중의 요구와 멀어져 간다는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리더십 없는 사회운동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 지점이 우리가 이 책을 시작할 때 던진 의문과 질문입니다. 이는 한국의 운동만이 겪는 독특한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운동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딜레마를 풀 열쇠가 있을까요? 최근에 리더 없는 운동들에서 드러나는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한 요구를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욕망들이 우리를 미래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리더 없는 운동들이 패배했다고 해서 중앙 집권적인 모델로 후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전복시킬 무기는 분명 이 사회 안에 있고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기만 하고 그리고 그 사용법을 익히면 됩니다. 이제 다중의 운동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시던데 운동에게 전략, 리더십에게 전술이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좀 전에 소개한 런던 프라이드나 BLM 같은 그런 운동도 다 그 일례라고 볼 수 있죠. 방금 이 사회를 전복시킬 무기가 이 사회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 생산, 자본주의 사회는 공통적인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본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협동에 의존하고 있죠. 공장에서만 아니라 사회 도처에서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그것들에서 가치를 추출합니다.
가령 서비스 노동, 교육, 그 밖에 정동 노동들을 생각해 보면 잘 아실 수 있어요. 대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회 전 영역을 가로질러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고 자본은 이 사회적인 생산물들을 넘겨주시죠. 이 사회적 생산물들을 억지로 열심히 듣다 보니까 가치라는 형태로 그렇습니까? 제가 좀 눈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생산물들을 억지로 가치라는 형태로 부정시키고 있지만 사실 그 너머에는 측정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전선으로 이해한다면 그로부터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회적 생산을 가치로 응고하는 대신에 다시 공통적인 것으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무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으로 생산된 것을 자본가가 추출하지 못하게 하고 공통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지고 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이시네요. 말은 엄청 간단히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될까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책에서 언급하신 대로 다중의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 듣는 분들은 다중의 기업가 정신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다중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자본주의 기업가는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그러기 위해서 공장과 노동자를 재료로 삼아서 과감하게 혁신하고 도전합니다. 우리라고 그런 기업가 개념을 있겠습니까? 우리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다중의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협동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협동, 거기에 기초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 그냥 자본주의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에서 과감한 노력과 도전을 가지고 와서 사회적 협동을 조직하는 일에 쓰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보셨듯이 그 LGSM 그룹과 광고 노조가 연대한 거, 거기서도 다중의 기업가 정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그 밖에도 멕시코 치아파스에서 벌어졌던 물 민영화 반대 투쟁, 그런 걸 떠올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1970년대쯤부터 암스테르담 등지에서 이제 시작됐던 스쿼팅, 빈집 점거운동,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낡은 공장을 점거해서 공동체 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운동들이 새로운 그 가운데서 또 새로운 협력들이 연출되곤 하죠. 지난 2015년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바르셀로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단 점거자들을 내쫓지 않겠다고 밝혔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처럼 다중의 기업가는 사적 소유를 공통적인 거,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변형하는, 과감한 대치를 상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 내부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알아들을 것도 같고 알쏭달쏭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탁의 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책에서 지배 구조를 변형하기 위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제도 밖에서 작은 규모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탈주의 전략, 기존의 사회 정치적 제도들을 그 내부로 들어가 개혁하려는 적대적 개혁주의 전략, 그리고 권력을 잡고 새로운 사회 제도들을 창출하려는 헤게모니 전략, 이렇게 3가지 전략을 제시하셨는데요. 문탁의 활동은 어떤 방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초청을 받아서 여기 오기 전에 잠시 홈페이지를 불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탈주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지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곳,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 이런 캐치 프레이즈를 거두고 이제 탈주의 전략을 실천하시는 모습 아주 보기 좋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탈취의 전략은 어떤 형태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탈주 전략이라는 건 예시적인 정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앞서서 구현하는 작은 공동체를 꾸리는 그런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실 테지만 그렇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을 다시 더 새롭게 생성해냅니다. 또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게시되죠. 그게 예시적 정치의 위대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더 지배적인 사회 일부이면서 동시에 예시적인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해나가시는 것들에 비해서 외부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미약해서 지배 질서를 전복시키고 이제 사회적 대안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떡하죠? 그렇다고 탈출 전략이 폐기돼야 한다. 다 때려쳐라. 이런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다만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전략과 연대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전략을 펼치는 집단과의 연대가 아주 중요하겠군요. 그러면 그런 다른 전략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헤게모니 전략이라는 것은 소규모 공동체를 구축하는 대신에 사회 전체를 직접 변형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제도를 전복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 그걸 목표로 운동을 한다는 거죠.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예시적인 정치가 미래로 미룬 것들을 전체 사회 안에서 신속하게 변형하자, 이런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이 낡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라틴 아메리카에서 권력 장악에 성공했던 진보 정부들이 아마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볼 때 그들이 해낸 게 거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권력을 잡되 낡은 체제를 답습하지 말고 권력을 변형해야 한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그렇죠. 그럼 어떤 형태의 권력일지 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국가가 아닌 다른 공적인 권력을 창출하자는 겁니다. 국가가 뭡니까? 사적 소유권의 수호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적 소유권의 수호자인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적인 협력을 더욱 두텁고 공통적인 것을 확장하도록 배치를 조직하는 것. 그렇게 해서 다양한 주체성들 사이에서 비주권적인 제도를 발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자는 겁니다. 아마 그런 제도는 우리가 기쁜 마주침을 반복하고 또 몸에 익히도록 장려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변형될 것이고요. 이를 나중에 군주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듣다 보니까 탈주의 전략보다도 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저희 세미나 팀에서는 헤게모니 전략이 쉽게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집회의 경향이 누구에게나 참여를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간 말에서 배제됐던 자들에게 먼저 이제 말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도 눈에 띕니다. 이를 저는 하나의 징후,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징후로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협동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 역시 더 긴밀해지고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동 역시 그런 사회적 생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중에 모이면 무엇이 가능할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능성들로부터 나중에 민주되기와 기업가 되기라는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문탁 네트워크도 무엇이 가능할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그리 선생님은 어셈블리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계신 듯 합니다만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주권적이지 않은 권력, 공통적인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뷰를 마치며 고민이 깊어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그리보다 더
역시 전문 인터뷰어라 인터뷰 참 잘하시네요.